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공지영의 봉순이 언니 네 번째 시간입니다. 32. 어쨌든 그해 가을이 그렇게 부산스레 가고 어머니는 구해야지 하면서도 쉽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들은 잘도 사람을 구해서 시집도 보내주고 하는데 이젠 아이 쓰기가 무섭구나. 어머니는 걸레로 툇마루를 훔치며 그렇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덕분에 나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면 툇마루에 앉아 어머니가 종이에 가사를 적어준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며 배우던 기억.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어린 마음에도 내게 노래 한 소절씩을 가르쳐주는 어머니는 아름다워 보였다. 그럴 때 어머니는 새 아이를 가진 30대의 낡은 사진첩 속에 붙박혀 있던 뭐랄까 흰 모슬린 원피스를 입은 소녀같이 보였다. 그러다가 가끔은 아현 시장에 따라가 시장 입구에서 파는 찐빵을 얻어먹기도 하고 닭집에 가서 비닐고무 앞치마를 두른 주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닭 목 한가운데에 길고 날카로운 칼을 쑥 집어넣고 죽이는 모습을 팥 아이스 깨끼를 먹으며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다. 그 닭 비린내, 요란하게 푸드덕거리던 닭이 조용해지면 그는 닭을 꺼내 끓는 물에 집어넣었다가 꺼내 탈수기처럼 생긴 통에 넣어 닭틀을 뽑곤 했다. 그 곁엔 개고기를 파는 안악들도 있었다. 커다란 고무 함지를 반쯤 덮은 곳에 있던 그 검붉은 개고기. 그때는 냉장고가 있는 정육점이 별로 없어서 껍질이 벗겨진 개가 머리가 댕강 커다란 입을 벌린 채 길가를 향해 드러나 있기도 했다. 때로는 벌린 개의 입에 작고 하얀 뾰족한 이빨들이 남아있기도 했다. 숭하구나.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그 앞을 지나칠 때면 언제나 고개를 돌렸지만 나는 그 시뻘건 개고기를 외면하지는 않았다. 내가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 그건 음식이라기보다 악마의 재단에 놓인 재물 같아 보였으므로 숭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그날 그 개고기 자판이 그토록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중에 그것이 봉순이 언니와 관련이 있게 되었기 때문일까. 아무튼 그날 봉순이 언니가 돌아온다. 33. 우리가 장에 다녀왔을 때 봉순이 언니는 엷은 늦가을 햇살이 비치는 문간방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엉성하고 커다란 월남치마를 입고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 스웨터의 단추는 몇 개가 뜯겨나가 있는 채였다. 그녀의 곁에는 집을 나갈 때 가지고 나갔던 진갈색 비닐 가방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우리가 장에 간 사이 집을 보아달라고 부탁했던 이웃집 할머니는 봉순이 언니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언니는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얼른 툇마루에서 일어나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놀라기는 어머니나 나나 그도 아니면 봉순이 언니 쪽이나 다 마찬가지였다. 잠시 침묵이 계속되었다. 나의 신경은 어머니에게 쏠려 있었다. 어쨌든 칼자루를 쥔 사람은 어머니였으니까. 하지만 내가 어머니 쪽을 주시했던 것은 아마도 사실은 봉순이 언니의 얼굴을 차마 정면에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던 그 얼굴이었건만 나는 무안하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그만 도망쳐버리고 싶은 뒤죽박죽인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이상한 재회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어머니를 주시하고 있었다고는 해도 내 촉각은 온통 봉순이 언니를 향해 쏠려 있는 것이야 어쩔 수 없었다. 차마 고개를 들어 내 쪽에서 그녀의 얼굴을 잘 볼 수는 없었지만 느낌은 있었다. 뭐랄까, 그녀는 바람든 무처럼 공허하고 부어 있었다. 짱아, 가서 대문 닫아 걸어라. 기가 막히다는 듯 잠시 말을 못하고 있던 어머니는 뜻밖에도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걸라는 소리로 보아서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를 내쫓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은 분명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한번 틀어진 사람과는 다시는 보지 않는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 그녀와 나는 잠시 멍했다. 마당에는 그녀와 나 둘만이 남아 있었다. 글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데도 내가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한 5달쯤의 짧은 별리였지만 나는 내가 그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다. 굳은 듯 서 있는 나의 눈이 하는 수 없이 봉순이 언니의 그것과 마주쳤다. 그러고 보니 봉순이 언니의 눈가에는 푸르스름한 멍자국이 있었고 입술 위쪽이 터져 있어서 가뜩이나 두툼한 입술이 더 두터워 보였다. 어떻게 넘어졌길래 얼굴이 저렇게 되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둘의 눈이 마주친 그때 뜻밖에도 봉순이 언니는 빨간 잇몸을 드러내며 씩 웃었다. 어린 마음에도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기억난다. 어떻게 언니는 웃을 수가 있는 거야 싶은 생각.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봉순이 언니였다. 어색한 기분에 그녀를 따라 웃어주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봉순이 언니는 태연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사온 김칫거리들을 장바구니에서 꺼내더니 부엌으로 가져가 다듬기 시작했다. 마치 그제쯤 여행을 떠났다가 방금 돌아온 사람 같았다. 아니, 이제껏 내내 이 집에서 산 사람이라도 그렇게 태어날 수는 없으리라. 부엌에서 나는 물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어머니는 방문을 굳게 닫은 채 말이 없었다. 나는 봉순이 언니가 김칫거리들을 절이는 동안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추석이 지나고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우리 집을 떠난 제비의 빈집이 한옥의 처마 밑에 조그맣게 남아 있었다. 지난 여름 내내 그곳에서 달걀 노른자 위처럼 맑은 입술을 한 어린 제비들이 울던 조그만 제비집.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새끼들은 젊은 날개를 제 어미보다 활기차게 휘저으며 이곳을 떠났다. 한번 비워진 마음. 내년 봄 저 제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 마음은 봉순이 언니에 대한 내 마음은 다시금 아무렇지 않아질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언니와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와 얼라리 하고 놀라운 단성을 질렀지만 봉순이 언니는 또 내게 그랬듯이 잇몸을 드러내며 씩 웃었을 뿐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마치 나도 모르게 모두 그러기로 약속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토록 어색한 순간에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나는 다른 식구들의 반응이 놀라웠다. 34. 밤이 되자 어머니가 우리 방으로 건너오셨다. 창호지 바른 문을 조용히 닫는 어머니의 얼굴은 아주 굳어 있었다. 그 서설 때문이었는지 벌써 갈라진 손등에 글리세린을 바르던 봉순이 언니의 손이 잠시 멈추어 섰다. 어머니는 잠시 방 안에 서 있다가 봉순이 언니 앞에 한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이마에 짚은 한 손이 어머니의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많은 생각 끝에 이 방으로 들어왔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방은 따뜻하니? 그 말을 물어보기 위해 온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의 요 밑에 손을 넣으며 물었다. 예. 어머니는 잠시 봉순이 언니를 바라보았다. 누구나 정면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지긋한 눈길로 바라본다면 그렇겠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봉순이 언니는 어색했을 것이다. 그녀는 멈추었던 손을 천천히 놀리며 손등에 글리세린을 다시 바르기 시작했다. 봉순아,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만약 내가 묻는 말에 네가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나도 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다. 알겠니? 어머니의 말은 추상적이었지만 아주 단호했고 엄숙했다. 알았어? 예.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려다가 어머니의 눈길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부자리 위에 엎드려 두 다리를 덜렁거리며 책을 읽고 있었다.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나는 느끼고 있었다. 나를 스쳐가는 어머니의 눈길 속에 아이가 있는 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어쩌나 하는 갈등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예전처럼 설마 저 어린아이가 하는 표정을 지었고 그래서 이제 방 안에 있는 나를 무시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았다. 몇 달째냐? 어머니는 다짜고짜 물었다. 봉순이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글리세린 기름이 다 먹은 손등만 문지르고 문질렀다. 몇 달째냐고 내가 묻잖니.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 쪽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말했다. 뭘유? 봉순이 언니는 태연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하지만 손등을 문지르는 그녀의 손길이 무한 세수를 하느라 더 빨라지고 있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글쎄 뭘 갖고 그러시는지 지는 모르겠어요. 지가 집 나간 거라면 그러니께 오늘이 5달째인데. 그때 어머니의 손길이 숙인 봉순이 언니의 머리를 후려쳤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어깨까지 아무렇게나 자란 봉순이 언니의 머리카락이 얼굴 앞으로 흩어졌다. 걸리세린 묻은 손등을 문지르던 봉순이 언니의 손길이 아주 멎어버렸다.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를 그것도 내 앞에서 때린 일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림책을 붙던 채로 그 자리에 굳어져 버렸다. 덜렁거리던 다리도 허공에 매달린 듯 멈추어 섰다. 봉순이 언니도 때린 어머니의 얼굴도 마분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너 대체 왜 이러니 봉순아?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어? 네가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내가 널 도와줘도 도와주지. 이 맹추 같은 거사. 너 정말 그렇게 밥통이니? 응? 나한테까지 네가 이럴 거였으면 우리 집엔 도로 왜 왔니? 왜 왔어? 내가 지난번부터 그렇게 그것만은 지켜야 된다고 타일렀는데. 근데 이 꼴로 돌아와서 뭐 왜 그러셔? 너 이 꼴을 하고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동네를 걸어온 거니? 대체 네가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쓰레기통에 머리만 박는 꽝새끼도 아니고, 응? 어머니의 언성이 점점 더 높아지다가 이제 울먹이고 있었다. 엄마가 왜 저럴까? 다이아 반지라면 이제 다 밝혀진 일인데 싶었지만 그랬지만 어머니가 다그치고 있는 봉순이 언니의 몸이 유난히 불어 있었다는 게 짚였다. 봉순이 언니 왜 이렇게 살쪘어?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당황했는지 나는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다. 엄마 아빠 사이가 되지 않아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비가 꽃씨를 옮기는 일이 아니듯 사람은 그렇게 꽃처럼 아름답게 뿌려지는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 죽일 수도 있다는 것. 내가 보았던 주관지와 여성지의 감동 수기들은 그렇게 아이를 가졌고 그래서 아이를 죽였던 엄마들의 눈물로 넘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해했다. 봉순이 언니는 아마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문희 같은 처지가 되었는가 보았다. 다만 봉순이 언니는 문희처럼 예쁘고 유명하지 않았고 병식이라는 총각은 신영균처럼 듬직하지 않았을 뿐. 어머니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내게로 다가와 머무르는 것이 귓바퀴로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거의 그림책에 박은 채였다. 감동수기도 아닌 그림책의 공주들, 왕자들, 그리고 왕관을 쓴 흉흉한 새어미들, 드레스와 꽃다발과 오색 영롱한 왕관들. 그림책에 얼굴을 받고 있었지만 나는 여기 아닌 저기의 일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다. 심심한 오후나 저녁 내내 끈질기게 책을 붙들고 있었고 그 아름다운 내용에 가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지만 가끔 보라색이나 연초록색 보자기를 머리 뒤로 둘러쓴 채 그것을 건발이라고 치고 혼자 거울을 보며 공주놀이를 하기도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에 공주는 없다는 걸. 설사 있다 해도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러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밀밭을 닮은 금빛 머리칼도 눈처럼 흰 피부를 가진 소녀도 10년처럼 푸른 눈동자와 높고 크다란 성에 사는 신비의 마왕과 대체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일까? 나는 언제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흥미를 느꼈고 그들은 누구며 그래서 대체 나는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었다. 그때 내 주위에는 언니들이 있었다. 봉순이 언니와 미자 언니와 미경이 언니와 그리고 병식이 총각과. 어머니는 언성을 다시 낮추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얼마나 많이 맞은 거냐?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의 팔목을 잡고 잿빛 내복 소매를 그도 올렸다. 그제야 나도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 봉순이 언니의 팔을 훔쳐보았다. 멍자국들, 옹이처럼 펴있는 검누른 자국. 그것이 불량한 인간들이 봉순이 언니의 팔목에 담뱃불을 지진 거라는 걸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때 나는 보았다.
봉순이 언니의 팔목을 들여다보던 어머니의 자세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것을. 이 미친 거사, 이거사, 이 미친 것. 어머니는 목이 메인 소리를 지르며 봉순이 언니의 머리를 몇 대 더 후려쳤다. 봉순이 언니의 고개는 진자주색 공단 이불 위에 붙박혀 들어지지 않았다. 언니의 숙인 고개 아래서 기계수의 목단 꽃들이 화사했다. 봉순아, 앞으로 이 아줌마가 하자는 대로 하겠니? 내일 나랑 병원에 가자. 내가 보니까 지금 7개월이냐 8개월이냐. 휴, 너무 늦어서 받아줄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지? 그래, 오늘은 그래, 자거라.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봉순이 언니는 그 자리에 붙박힌 듯 앉아 있었다. 나는 그제야 허공에 붙박혀 있던 종아리를 거두어 살그머니 내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다. 봉순이 언니는 어머니가 나간 후에도 한참이나 그렇게 고개를 숙인 자세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차마 예전처럼 같이 눕자고 누워서 장난도 치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도 잠이 안 오면 광으로 나가서 고구마라도 가져와서 깎아달라고 떼를 쓸 수 없었다. 끝이 버선코처럼 올라간 맵시 있는 무쇠칼로 고구마를 솜씨 좋게 깎던 그녀. 봉순이 언니는 잠시 후 불을 껐고 그리고 내 곁에 누웠다. 35. 봉순이 언니가 이렇게 내 옆자리에 누워주기를 바랐던 날들이 있었다. 언니가 떠난 후 꿈속에서 가끔 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옆자리에 누우면서 짱아 자니? 하고 물으면 그 꿈속에서 나는 일어나 말했다. 어머, 언니 여기 있었구나. 난 언니가 날 두고 도망쳐버린 줄 알았지. 이젠 아무데도 가지마 정말. 꿈에서 깨면 곁엔 아무도 없었다. 얼른 꿈이 다 깨기 전에 얼른 마치 몸을 많이 움직이면 뚜껑을 열어버린 솥에서처럼 그 꿈이 휘휘 수정기 되어 증발이라도 할까봐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뒤척임을 자제하면서 가만히 다시 눈을 감곤 했다. 행여나 꿈의 타래가 헝클어질까 조심조심. 하지만 그 꿈속에서 다시 봉순이 언니는 오지 않고 눈을 뜨면 희뿌연 아침이었다. 그런데 이제 언니가 돌아왔지만 나는 뭐랄까 굵은 소금밭에 누워있는 것처럼 온몸이 쓰리고 불편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던 것이다. 시간이 한 번 흐르고 나면 누구도 예전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으로 태연히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아까 낮에 그랬던 것처럼 봉순이 언니가 아무리 빨간 잇몸을 드러내며 씩씩 예전의 웃음을 10번 웃어도 나는 이제 그녀의 웃음에 예전의 웃음으로 대꾸해 줄 수 없었다. 바로 그 사실이 내 몸뚱이를 쓰리게 했다. 36.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출근하고 언니와 오빠도 학교로 간 후 어머니는 여기저기 심란한 표정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봉순이 언니는 설거지를 끝내고 부뚜막에 앉아 누룽지거린 것을 퍼서 먹고 있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기척이 들렸다. 봉순이 언니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손에는 누른밥이 든 양푼을 여전히 든 채였다. 준비 다 됐으면 가자. 봉순이 언니는 대답 대신 입술을 물고 눈길을 돌렸다. 어머니가 구두를 신고 부엌 앞으로 와서 섰다. 어서 가자니까. 아줌니, 지는 못 가겠어요. 얘가 왜 이러는 거니? 아침에는 네 입으로 그러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기껏 병원 다 알아봤. 그래서 내가 기껏 병원 다 알아봐 놓았더니 얘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응? 안 되겠어요, 아줌니.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럼 너 아저씨 출근하시기 직전에 아줌마 하라는 대로 다 한다는 거 그건 무슨 소리였니? 그땐 그랬는데 그건 거고 그러니까 못해요. 봉순이 언니가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한 배를 한 손으로 잡으며 말했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는 한숨 쉬듯 긴 호흡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못하겠지.
아무리 뱃속에 있다지만 저렇게 다 큰 걸. 그래, 덥석 그러자고 나서면 그것도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그런데 말이다, 봉순아. 그런데 못하겠으면 어쩌겠다는 거니? 난 너 못 받아준다. 내가 너 다른 꼴은 다 봐도 그건 못 받아줘. 어머니는 낮고 강하게 말했다. 봉순이 언니는 누른밥이 든 양푼에 시선을 박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자. 어머니가 앞장을 서는 신용을 했지만 봉순이 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몇 발자국 때려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설마 너 혹시 아직도 그 근달놈한테 미련이 남은 설마 너 혹시 아직도 그 건달놈한테 미련이 남은 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봉순아? 그 인간은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멀쩡한 처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외면해 버렸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순간 봉순이 언니의 고개가 푹 수그러졌고 이어 그녀의 어깨가 들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던 것이다. 봉순아, 아줌마 말 잘 들어라.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알지.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알지. 내가 왜 모르겠니? 그래, 뱃속의 생명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니? 그런데 안 돼. 네 나이가 지금 몇이냐? 앞으로 살 날이 대체 얼마나 많이 남았니? 이번 한 번만 아줌마 말 듣자. 애 지우고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 이 세상에 좋은 남자도 많아. 너 기호해 줄 그런 남자하고 애 낳고 그러고 사는 거야. 너 애 낳아서 꼭 네 꼴로 키울래?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했을 때 흐느끼던 봉순이 언니의 고개가 잠시 멈칫했다. 언니가 그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봉순이 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러니 가자, 봉순아. 제발 속 좀 그만 썩여라. 내가 안 된다는 걸 사정사정해서 좋은 병원에 미리 연락해놨다. 가자. 싫어요. 그건 못해요. 그것만은 아줌니 제발 그것만은. 어머니에게 몰린 듯 소극적으로 거부하던 언니는 막상 어머니가 팔을 잡아 끌자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했다. 누른밥을 담았던 그릇이 엎어져 나뒹굴고 어머니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는 돌려난 봉순이 언니의 반응에 멍해져 있는 것 같았다. 싫어요. 나 놓으란 말이야. 꽃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담을 따라 시든 나팔꽃의 꽃씨를 봤던 나는 그만 더 참을 수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사실은 내가 운다 해도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겠지만 나는 큰 소리로 울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나는 봉순이 언니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집요한 저항의 몸짓을 뒤통수로 느끼면서 까만 씨를 받아내 원피스의 앞주머니에 넣었다. 통통하던 나팔꽃 이파리와 꽃잎들은 이제 말라버렸다. 하지만 이 눈동자처럼 검은 씨앗이 내년 봄에는 다시 담장 따라 피어나리라. 아침마다 이슬을 머금은 그 황홀한 보랏빛, 13개, 14개, 15개. 봉순이 언니의 울부짖는 소리, 나팔꽃씨를 새는 내 눈에서 하지만 자꾸 눈물이 솟고 있었다. 나는 흰 볼록담을 따라 내 몸을 더 작게 붙였다. 안 가요. 안 간다니까. 글쎄, 갑자기 또 웬 고집이니? 아침까지는 그러겠다고 하더니 이거사, 동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뭘 잘했다고 네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지르길? 봉순이 언니의 뜻밖의 반응에 멍해 있다가 이제 정신이 좀 들겠다는 듯 어머니의 고함 소리. 나는 꽃밭에 서서 계속 울었다. 봉순이 언니가 하지 않으려 하고 어머니가 하게 하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상황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지만 어렴풋한 느낌은 있었고 설사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내게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성강이를 들으며 아마 산다는 게 아마도 힘겹고 슬프고 등불 하나 없이 춥고 캄캄한 진창길을 걸어가는 일 같다는 걸. 누구나 헨젤과 그레텔보다 험하고 처량하게 숲속을 헤매야 하는 것이 누구나 헨젤과 그레텔보다 험하고 처량하게 숲속을 헤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그것을 나는 봉순이 언니의 울음소리를 통해 듣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 그 인생의 춥고 낮은 배경음을. 나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썼다. 내가 왜 그렇게 울고 있는 줄 잘 모르겠으면서 자꾸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동화책 생각을 했다. 헨젤과 그레텔은 뭐하러 집으로 돌아왔을까? 마녀를 죽이고 빼앗은 보물을 가지고 숲속에서 그냥 오손도손 살지. 뭐하러 그 악독한 새어미와 줏대없는 아비가 사는 집으로 돌아왔을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것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도 어머니보다 살이 더 찌고 힘이 센 봉순이 언니는 어머니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대문가에 당도했다. 어머니가 대문가에 봉순이 언니를 세워놓았고 이어서 이마의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너 여기까지는 끌고 왔다만 나도 더는 못하겠다. 어떻게 할래? 갈래 말래? 간다면 모든 걸 책임져 주겠지만 가지 않겠다면 좋다. 다 네 마음대로 하거라. 대신 나와는 이제 끝이고 그리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자, 어서 말해라. 가겠니 말겠니? 어머니는 단호했다. 이제 대문을 밀고 골목으로 나가면 마주치게 될 동네 사람들의 이목도 생각해야 했을 것이다. 싫다고 몸부림치며 어머니에게 거의 끌려나가던 봉순이 언니의 고개가 푹 수그러졌다. 어서 말을 하라니까? 정 싫다면 여기서 관두자. 자, 어서 말을 하라니까? 순간 봉순이 언니는 얼굴을 실룩거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치 서너 살박이처럼 다리를 쭉 뻗고는 울기 시작했다. 화단에 서서 꽃씨를 받고 있던 나도 그렇게 울고 싶었다. 하지만 봉순이 언니의 울음은 그칠 것 같지 않았고 어머니는 대문의 빗장에 한 발을 기대고 깊이 한숨을 몰아쉬었다. 37. 결국 어머니와 함께 한나절 집을 비웠던 봉순이 언니는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해쓱해진 얼굴로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저녁상에서 봉순이 언니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언니와 오빠는 속같은 봉순이 언니도 아플 때가 있는 거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을 뿐 곧 자신들의 방으로 가 틀어박혔고 봉순이 언니는 머리맡에 하얀 약봉지를 놓고 누워 잠만 잤다. 봉순이 언니가 돌아온 이 며칠 나는 봉순이 언니가 떠났던 그 여름보다 밤이 되는 것이 더 무서웠다. 봉순이 언니가 없었을 때는 그리움과 애련함으로 가득하던 우리 방 안의 공간이 봉순이 언니가 돌아오자 풀먹인 호청처럼 서걱거리게 되었던 것이다. 들어가서 봉순이 약 먹고 자라고 해라. 어머니가 내게 물컵과 물병이 담긴 쟁반을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들고 우리 방으로 들어섰다. 봉순이 언니는 라디오를 조그맣게 켜놓고 누워 있었다. 눈을 멀거니 뜨고 두 손은 말없이 가슴에 모아 깍지를 낀 채였다. 본체와 크기가 거의 같은 커다란 건전지를 검은 고무실로 친친 동염해 놓은 금성사의 칠석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엄마 구름 아이 구름 정답게 가는데 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 엄마가 약 먹으래. 내가 쟁반을 머리맡에 놓으며 말했다. 봉순이 언니는 한나절 만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석해진 얼굴로 나를 가만히 바라만 보았다. 핏기 없는 입술에는 아직 다 가시지 않은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언니가 화를 내거나 씩 웃지도 않고 나를 바라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언니는 잠시 후 눈길을 내리깔더니 끙 하고 일어나 봉지에서 부시럭부시럭 약을 꺼내 들었다. 나는 아까부터 그러려고 망설였지만 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용기를 내었다. 그건 내 주머니에 있던 요즘 새로 나온 색색이 왕눈깔 사탕을 주려는 것이었다. 수박처럼 흰 줄이 쳐진 그 사탕은 한 개에 5원이나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침에 피아노를 쳐서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모아두었다가 아까 엄마와 언니가 외출했을 때 구멍가게로 뛰어갔었다. 그리고 그것을 2개 사서 딱 하나만 먹고 1개는 먹고 싶은 걸 참고는 남겨두고 있었다. 언니가 그 쓴 약을 먹는 것을 기다렸다가 나는 그 사탕을 내밀었다. 예전에 내가 약을 먹을 때 언니는 언제나 하얀 설탕을 한 숟가락 주곤 했던 것이다. 언니는 이게 뭐야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씩 웃었다. 그리고는 그 사탕을 입에 반쯤 넣고
어금니로 있는 힘을 다해 부순 다음 반쪽을 내 입에 넣어 주었다. 그 크고 맛있는 것을 언니를 다 주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나는 뜻밖의 횡재라도 한 기분이었다. 그래, 내가 좋아하던 봉순이 언니는 그렇게 맛있는 걸 혼자만 먹을 언니는 아니었다. 나는 언니와 함께 마주 앉아서 왕사탕을 또로록 소리가 나게 굴려 먹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 달콤한 것이 입에서 녹아감에 따라 이제껏 느껴왔던 모든 힘들었던 일들이 함께 사탕처럼 그저 녹아드는 것도 같았다. 봉순이 언니도 그런 표정이었다. 나는 예전처럼 언니의 이불 속으로 두 다리를 넣었다. 언니가 씩 웃으며 나를 안았다. 나는 점점 밑으로 몸을 낮췄다. 언니의 허리를 껴안으며 예전처럼 간지럼을 태우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 언니의 저 핏기 없는 얼굴에 조금이라도 홍조가 피지 않을까.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언니가 날 두고 그렇게 가버렸어도 이렇게 돌아왔으니 난 그저 예전의 짱이라는 걸 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나는 까르륵 웃으며 이불 속으로 얼굴을 박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불 속으로 들이민 내 머리 위로 축축한 피비린내가 훅 하고 끼쳐왔고 동시에 내 손에 두툼하고 헐렁한 언니의 배가 만져지는 것이었다. 나는 아마 이불 속에서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르겠다. 여기 누운 이 여자, 얼굴은 봉순이 언니인데 몸은 이미 다른 사람인 것 같은 이 여자. 나는 흙 속에 우연히 손을 넣었다가 뭉클뭉클한 벌레라도 만져버린 것처럼 얼른 손을 떼고 엉거주춤 이불 밖으로 머리를 뺐다. 내 머리칼 올롤이 그 축축한 피비린내가 배어있는 것만 같았다. 시간이 늦은 모양인지 구민의 전설 따라 삼천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흰빛이 내려와 박씨 부인은 태기가 생겼더라.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모양이 보통 범상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라는 구민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어색한 머리맡을 울리고 있었다. 아마도 나는 울려고 했을 것이었다. 우리 짱이가 제일로 보고 싶더라. 짱이도 언니가 많이 보고 싶었지? 당황해서 울어버리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언니가 다시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언니가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건 생각뿐이었고 사실은 언니의 손길이 모두 피에 젖어 있는 것만 같아서 끔찍한 기분이었다. 언니의 손길을 떼어내고 싶기도 했고 방 안이 떠나가도록 비명을 지르고 싶기도 했으며 아니 그도 아니면 봉순이 언니 품에 예전처럼 얼굴을 묻고 언니 이제 가지마 아무데도 가지마 하면서 울고도 싶었다. 하지만 온몸이 식초에 담긴 것처럼 그저 시큰시큰했다. 피비린내와 헐렁하고 두터운 백가죽, 정말로 모든 것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그림책에 박힌 금박 글씨처럼 선명하게 느껴졌다. 괜찮아 짱아, 괜찮아, 다 괜찮다고. 그래, 그것은 봉순이 언니가 꼭 나를 향해 하던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때 언니의 나이 19, 아마도 인생의 한 벼랑에까지 몰려갔다가 겨우 되돌아선 한 소녀의 자기 다짐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래서 봉순이 언니에게서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멀리하려고 했으면서 하지만 그걸 봉순이 언니가 다 눈치채지 않게 조심하면서 잠이 드는 척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밤새 언니가 꿈결에서 간간히 흐드득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38. 아버지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시집 보내려고 결심을 했다고 했다. 모래내 사는 이모네 집에 다녀온 어머니는 어느 날 아침 아버지의 넥타이를 챙겨주며 그렇게 말했다. 출근하는 아버지에게 아침에 아버지 들으라고 피아노를 친 값 5원에다가 구두를 닦아 넣은 돈 5원에서 모두 10원을 받으려고 안방으로 건너와 있던 나는 말을 꺼내는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벌써 동네에 소문이 다 난 것 같아요. 어제는 시장 갔다 오는데 반장집 아주머니가 넌지시 봉순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렇잖아도 우리 집에서 일할 좋은 아이를 하나 구해주려고 했다면서 봉순이를 그냥 집에 둘 거냐고 묻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나 낯이 뜨겁든지. 봉순이 언니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가 외출을 하기를 기다렸다가 미자 언니네 집으로 갔다. 둘은 예전보다 더 낮고 은밀한 소리로 속살거렸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 굴러다니는 주간지들을 읽었다. 감동숙이 남자와 여자의 직업과 나이를 조금씩만 바꾸어 놓는다면 앉은 자리에서 100편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매회 재미있었다. 어쩌면 인간들은 이렇게 가지가지 슬픔과 가지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가지 사랑을 하다가 일제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지. 나는 저녁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와 간밤의 싸움의 징표로 남은 찢어져 너덜거리는 안방의 창호지를 잊고 그저 책에 몰두했다. 39. 내가 그런 것들을 읽고 있으면 가끔 봉순이 언니는 미자 언니가 피우던 담배도 몇 모금 피우고 또 때로는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듯이 그래도 난 진정 그 사람을 사랑했어 소리치며 엉엉 울기도 했다. 그러기에 사랑은 무슨 사랑? 사랑도 다 돈 있어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한 푼 없이 따라갔으니 어떤 남자가 좋아했겠니? 병식 씨는 네가 정말 다이아라도 하나 갖고 나온 줄 알았던 거지. 그러길래 이거 사. 면사포 씌워줄 때까지는 몸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텼어야지. 눈물을 찔끔거리는 봉순이 언니에게 면박을 주며 그러나 미자 언니도 따라 울었다. 두 처녀는 겨울이 가고 새 봄이 오는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내가 있는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아마 미자 언니에게도 아픈 사랑의 과거가 있는가 보구나 나는 생각했다. 그랬을 것이다. 두 젊은 처녀는 야속한 사랑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야속한 사랑은 아주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뜻한 손길 한 번 주지 않았던 부모와 오로지 입 하나를 덜기 위해 보따리 싸가지고 먼지 나는 신장로에서 버스 타고 서울로 올 때까지 그렇게 가슴 속에 빨갛게 조롱조롱 맺힌 사랑. 이상한 일은 두 처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주간지를 보고 있던 나도 공연히 따라 울었다는 것이다. 올라? 짱아, 넌 또 왜 우니? 미자 언니가 울다가 물었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로 더욱 흐느껴 울었고 그러면 두 처녀는 제가 왜 저런다니 응 하며 웃다가 둘이 눈이 마주치면 또 흑흑 느껴 울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제각기 이유 없이 울고 있을 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기웃거리며 미자 언니가 천천히 일어서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봉순이 혹시 여기 있니? 어머니였다. 후다다닥 재떨이를 치우고 미자 언니는 입에 달고 있던 담배를 비벼 껐지만 대문을 연 어머니가 중문을 밀고 들어오는 시간이 그보다 좀 더 빨랐다. 내가 주간지를 뒤로 감추었으면 물론이고 어머니의 시선에 비켜가며 봉순이 언니가 재떨이를 치웠지만 마루에 놓인 술병과 술잔은 그대로였다. 커다란 들국화 문양만 비로드로 도드라지고 나머지는 연한 색깔인 그 당시 유행하는 감색 춘추 비로도 한복 차림의 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짱아 데리고 얼른 집에 와라 한마디만 하고는 나가버렸다. 봉순이 언니와 나는 난감한 표정으로 주섬주섬 신을 신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안방문을 밀면서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리시고는 짧게 말했다. 집 비워두지 마라. 요새 동네에 좀도둑이 끓는단다. 40. 하지만 봉순이 언니에게 가타부타 더 말이 없었던 어머니는 그날 저녁 나를 불러서 앞으로 미자 언니네 집에 한 번만 더 가면 엄마가 봉순이 언니와 나를 함께 내쫓아 버릴 거라고 얼음장을 놓아 다시 나를 울렸다. 아마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가 20살이 된 언니를 정말로 시집 보낼 구체적인 계획을 어머니가 세우기 시작한 것은 그날 이후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바라볼 때마다 어쩌면 좋지 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으니까. 글쎄 애가 바람이 단단히 들었어. 어떤 땐 나도 무서워지는 거 있지? 예전에 알던 그 봉순이가 아니야. 짱아야 아직 어려서 그런다지만 영아나 준이 생각하면 안 되겠어. 그래, 네가 저번에 말한 그 사람 좀 잘 알아봐라. 아, 애 딸리면 호라비는 어떠니? 지 귀여워해주면 됐지. 얼굴 좀 못생기면 어때? 뭐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일 있나?
다만 그저 봉순이 귀여워해주고 마음도 넓고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그러면 돼. 그래 그렇긴 하다마는 지가 어디 성한 처녀냐고. 그걸 생각해야지. 어머니는 모래내 이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곤 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봉순이 언니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배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홀쭉해진 봉순이 언니는 공연히 장난을 치면서 나한테 히히 웃기도 하고 어머니 눈치를 살펴가며 가끔 미자 언니네 집에 가서 담배도 얻어 피우곤 했다. 언니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듯 했다. 나는 예전처럼 밤이면 봉순이 언니의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무서운 골루다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다. 봉순이 언니는 글쎄 내가 아는 건 다 해줬다니께 그런다 하면서도 지난번 이야기를 조금씩만 바꾸어 가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언니는 나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영아 언니 방에 가서 글자가 빽빽한 책들을 읽고 그 이야기를 어린 내가 알아듣도록 바꾸어 해주었다고 했다. 42. 어느 날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앞세우고 이른 아침부터 미장원을 다녀왔다. 들어서는 봉순이 언니의 머리는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둥그랬다. 유행하는 그 바가지 머리라고 했다. 봉순이 언니는 며칠 전 어머니와 사다 놓은 연분홍 투피스로 갈아입었다. 그러자 그녀는 정말 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얼굴에 한 은은한 화장은 살짝 곰보를 가리고 있었고 진달래빛 루즈 색깔이 좀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처녀로 돌아온 것 같았다. 와, 봉순이 언니 이쁘다. 내가 말했지만 봉순이 언니는 기쁜 표정이 아니었다. 그래, 약속 장소는 알지? 그 사람 아침 차 타고 올라온다더라. 요 아래 궁다방으로 하려다가 네가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굴레방 다리 그 송림 소아과 옆에 양지다방으로 정했다. 그쪽에서는 모레네 이모가 나와 있을 거니까 걱정 말고. 우리 봉순이도 이렇게 차려놓으니 정말 이쁘네. 여자는 돈하고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뻐진다더니 참. 자, 이제 출발해라. 늦겠다. 하지만 봉순이 언니는 영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듯했다. 언니는 건너방 툇마루에 걸터앉아 새로 사시는 밤색 구두코를 마당에 이리저리 비벼댔다. 아줌니, 저 안 가면 안 될까요? 아니 또 그게 무슨 소리니? 어쨌든 그쪽은 멀기만 하지만 짱이 이모 먼 시동생뻘 되는 사람인데 네가 안 나가면 이목골이 뭐가 돼? 아휴, 난 네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그냥 가슴이 철렁하면서 심장이 하루 종일 뛴다. 대체 왜 또 마음이 변했어? 아줌마, 저 시집 안 갈래요. 뭐? 짱이 봐주면서 밥하고 그냥 여기서 살래요. 언니는 어린아이 같은 음성이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이마를 짚더니 대청에 걸터 앉았다. 봉순아, 여자는 그저 시집 가서 남편 사랑받고 애들 낳고 그러고 사는 게 제일인 거야. 짱이도 이제 클 거고 아줌마도 늙을 텐데 너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여기서 뭘 할래? 막말로다가 네가 천에 고하면 피부치라도 놔두고 그걸로 울타리를 삼아야지. 게다가 말 들어보니까 사람이 신실하고 그렇게 양반일 수가 없다더라. 33이면 이제 남자 나이 한창 아니니? 내가 널 안다만 넌 그저 나이 든 사람한테 가서 이쁘다 이쁘다 소리 듣고 살아야 돼. 게다가 시골이니 먹을 것 걱정 없을 거고 땅도 조금 있단다. 나머지를 소작 붙인다고 해도 그게 다 큰 집 땅이라니 영 경우 없이 가난한 집은 아닐 테고 말이다. 어여 다녀와. 가서 정 마음에 안 들면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커피만 마시고 와라. 그러면 내가 더 말 안 할게. 어머니는 부글부글 끓는 심정을 억누르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는 시집 안 갈래요. 안 갈 건데 그 사람 뭐 하려고 봐요. 올라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아줌니? 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니?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머니 시키는 대로 좋은 데 시집 가서 잘 살겠다고 네 입으로 그랬잖아. 그건 아주 시집 안 가고서 여기서 살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였지. 이렇게 빨리 시집 가고 싶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럼 아침에 미장원엔 왜 갔다 왔니? 응? 참으려고 했던 어머니의 언성이 드디어 커지기 시작했다. 동네에 소문 다 나고 나서 호랍이건 뭐건 안 받아주면 그땐 처녀 귀신 될래? 막말로다. 네가 젊은 총각아 때 시집가서 첫날 밤에 지난 일이 탈로라도 남은 그땐 어떻게 할래? 한 번 시집갔다가 못 살고 오면 그때 정말 끝이라는 거 몰라서 그러니 그러길? 봉순이 언니는 시선을 떨구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미장원까지 가서 애써 한 화장이 얼룩덜룩하게 일걸어지고 있었다. 울긴 왜 오니 이거사. 그러길래 왜 집을 뛰쳐나가서 왜 그 지경이 되어서 돌아와? 그래, 이 아줌마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그 건달놈 따라갔으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같이 살든가 했어야지. 어머니의 언성도 커지고 있었다. 지난 초여름 봉순이 언니가 집을 나간 이래 그렇게 속상한 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봉순이 언니는 더 큰 소리로 훌쩍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화가 난 듯 휑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가재 수건을 가지고 나와 봉순이 언니 곁에 앉아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만 울고 어여 가라. 약속해놓은 거니까. 가서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커피만 마시고 와. 그땐 아줌마가 아무 말 안 할게. 너 싫다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니? 어머니는 심란한 표정으로 콧물을 휙 들이켰다. 더 버티기가 힘든 걸 알아차렸는지 봉순이 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한 발짝 때려다 말고 봉순이 언니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저 아줌니, 또 왜? 언니가 또 무슨 변덕을 부릴까 어머니가 겁이 더럭 실린 얼굴로 물었다. 저 짱이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뭐 짱이를? 아니 짱이는 왜 데리고 가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데이트하러 나가는 자리인데. 이모도 너 인사만 시키고 바로 이리로 오기로 했는데. 짱이 데리고 안 가면 지는 안 갈래요. 봉순이 언니는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떼를 쓰듯 말했다. 언니는 어머니의 말대로 쇠힘줄 같은 고집을 피우기 시작할 때 의뢰 그렇듯이 두툼한 입술을 뾰족히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마당 구석에서 공기놀이를 하면서 둘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나는 그러지 않아도 남자와 여자가 선을 보는 게 어떤 것인지 몹시 궁금하던 차였으므로 좋아서 입이 해 벌어졌다. 그래, 그래라. 그러면 짱이를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 어머니는 체념한 듯 말했다. 엄마, 나 무슨 옷 입고 갈까? 아까부터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나는 다방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 보게 되었구나 싶은 마음에 기뻐서 해 벌어진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냥 갔다 와. 조그만 게 무슨 옷? 네가 선보니? 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말하면서 수도가로 날 데려가 얼굴을 대충 식히고 손으로 머리만 한번 대충 빗어주었다. 나는 그래서 집에서 입던 쫄쫄이 바지를 입고 색동 고무신을 신은 채로 언니를 따라 나선다. 43. 봉순이 언니와 함께 굴레방 다리 양지다방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약속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는 모양이었다. 이모는 우리를 보고 일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자리로 갔다. 봉순이 언니가 언니니까 그쪽은 형부뻘이 되는 사람이라 해야겠다. 그는 뭐랄까 작고 탄탄하고 까뭇한 사람이었다. 낡은 쥐색 점퍼 차림의 그는 머리에 바른 기름 때문이었을까. 얼굴 전체가 콩기름을 바른 마루장처럼 번들번들해 보였다. 두 사람이 인사를 건네고 형부는 모닝을 시켰다. 봉순이 언니도 모닝을 시켰고 어서 일어나라는 이모의 눈짓을 모른 척하고 봉순이 언니 곁에 짝 달라붙어서 나는 주스를 시켰다. 새콤달콤한 주스를 마시면서 바라보니 형부라는 사람은 얼굴이 너무 시커먼 것이 좀 걸리긴 했어도 그런대로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이었다. 봉순이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들지 않았다. 형부가 될 그는 후루룩 후루룩 씩씩하게 잔을 불어 달걀 노른자가 든 모닝커피를 마시더니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해댔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하면서 이모가 일어서자 봉순이 언니와 형부가 될 그가 일어섰지만 나는 일어서지 않았다. 주스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내가 일어서기만 하면 이모는 나를 끌고 집으로 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이모는 아까 내가 따라 들었을 때부터 어머니와 무슨 약조가 있었는지 나를 향해 벙어리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모 일어설 때 짱이너도 일어서자 뭐 이런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계속 주스잔만 붙들고 있었다. 나는 어리니까, 이제 겨우 6살이니까 못 알아들었다면 그뿐이라는 계산이었다. 어쨌든 봉순이 언니가 그토록 강경하게 막지 않았다면 이모는 아마 나를 끌어내서라도 집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봉순이 언니는 이모보다 더 강경했고 이모는 이런 자리에서 아이를 두고 승강이하는 것이 겸양쩍었는지 그럼 하고 애매하게 남자를 향해 웃고는 마지막으로 절대로 이모와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으려는 나를 한번 째려본 후에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제 형부가 될 그와 봉순이 언니와 내가 앉아 있었다. 봉순이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가재 손수건을 쥐고 있었고 나는 탁자 밑으로 들어가 봉순이 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장난을 쳤다. 봉순이 언니는 거북살스러운 듯 내 손을 몇 번 치우다가 나중에는 탁자 밑으로 고개를 갸우 숙이고 나를 따라 낄낄 웃었다. 형부가 될 그의 큰 헛기침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렸다. 저 아직 식사 전이시면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실까요? 형부가 될 그 사람은 정말 할 말이 없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나를 향해 희죽희죽 웃고 있던 봉순이 언니는 아버지가 지난 일본 출장에서 처음 사다 준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다만 내가 탁자 밑에서 봉순이 언니의 스커트를 잡아당기면서 그러라고 하라고 맛있는 점심을 얻어먹고 더 놀다가 늦지막히 집에 들어가자고 고갯짓을 하지 않았다면 봉순이 언니는 나를 데리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을 것이다. 언니는 이 자리가 싫고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죽겠는 표정이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이었을까? 봉순이 언니가 그날 그대로 일어서서 나를 데리고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다면 그녀의 일생은 바뀌었을까? 처음에 이 일을 회상하면서 나는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언니의 삶은 아주 달라졌을 거라고. 아무리 어린아이고 아무 아기도 없었지만 내가 결국 봉순이 언니의 불행에 개입한 것은 아닐까. 얼마간 자책감이 들기도 했고 이토록 사소한 일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구나. 결국 산다는 일에는 사소한 게 없는 거구나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생각을 바꾸었던 것 같다. 그래,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봉순이 언니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지만 아마도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불행해졌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삶에서 사소한 일이 없는 이유는 매 순간 마주치게 되는 사소한 선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총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소한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사소한 것의 방향을 트는 삶의 덩어리가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